비트코인은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지금 받은 것 같지만 밀리면 다음에 나갈 땐 더 멀리 나갑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면 무조건 빅세일이라고 생각해라. 다시는 그런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젠수왕 하고 있는 엔비디아 매출 구조를 보면 너무 큰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 내 큰 기업에. 얘네들 누가 한 명이 삐걱하면은 엔비디아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 GPU를 우선으로 공급하겠다. 뭐 중국이 떨어지는 20% 시장을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야 그게 자기네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오히려 트럼프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왔다 칩시다. 불리하게. 그러면 그동안 받은 걸 환급해 주는 것조차도 엄청 복잡한 작업이고 오랜 시간을 흘러가고 두 번째 다른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국가별로 더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품목별 관세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더 촘촘하게 대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미국도 난리 나고 다른 나라도 난리 나고.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 어쨌든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유일하게 장점은 뭐 원장님 모시고야 뭐 두루두루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우선 급한 거 한번. 예, 급한 거부터. 그동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하고 AI하고 또 이렇게 접목을 하신다. 야, 진짜 큰 그림을 그리시네. 자우지간 돈 되는 거는 항상 앞에서 뭘 하셔? 해봐야죠. 해봤니? 제 이 말 제일 좋아요. 해봤니? 그 정주영이죠. 예, 정주영 회장이 그러셨죠. 그분이 그 임자 말씀을 해봤어.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등소평이 개방할 때 실사구시 정신을 말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해보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좋은 거면 계속하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해보면서 가야 된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주식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험 자산. 그렇죠. 뭐 채권이나 국채나 이제 금은 안전 자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 자산. 한국에서는 가상 자산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가상 자산. 자, 요게 이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뭐 위치는 그거 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안 원장님 이렇게 추적하거든요. 요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 비트코인 한 38만 도 보시고 그 중에서도 20만 달러. 올해는 20만 달러 간다고 했죠. 원래는 20만 달러. 올해 초에 여기 와서 전망했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했던 것 한 20만 달러를 갖다 아주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아직 이제 10만 불 공방이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최고 12만 넘어갔다가. 지금 어떻게 20만 불 비유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우리 PD님들하고 그 얘기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일단 알트코인 나눠서 봐야 되고요. 알트코인은 스타트업, 암호화폐 스타트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스타트업의 확률은 100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인데 비트코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지금 받은 것 같지만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져요. 이번에도 지금 한 달 데이터 보면 한 8% 좀 안 되게 떨어졌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막 30%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공대에 나와서 금융을 볼 때 좀 물리 법칙으로 많이 보는데 공대를 나오셨어요. 물리학 법칙으로 물리학의 힘의 균형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시장 원리다 보니까 힘의 균형 원리가 통하는데 이게 밀리잖아요. 밀리면 다음에 나갈 땐 더 멀리 나갑니다. 밀리면 더 멀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지선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가 이게 하나의 지금 몇 번 이렇게 처음에는 올라가기가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도 그런데 4천 타네 안 타네 올라탄 다음에 또 밀렸다가 가고 이런 게 힘의 균형 원리인데 비트코인이 10만에는 안 차게 했거든요. 안착은 했고. 지난번에 살짝 떨어져 다시 지금 쫙 올라가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 훨씬 더 멀리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떨어지면 무조건 빅세일이라고 생각해라. 그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로 뭐 중립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주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예를 들면 9만 대까지 갔다.
이러면 엄청나게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빅세일이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12만 훨씬 넘어갔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사는 원칙이 뭐냐면 DCA 전략이라고 해서 평균을 낮추는 전략인데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전략. 예, 근데 매월마다 꾸준히 사다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이런 평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기관들은 이럴 때 들어갑니다. 기관들은. 근데 이번에 왜 떨어졌냐면 전반적으로 이 코인성이 하나는 뭐 잘 아시겠죠. 맨날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그 거시경제 전반적인 흐름이 미국의 금리 조정이 9월에 한 번 있었고 원래 올해는 한 두 번 내지 뭐 maybe 이렇게 더 봤는데 지금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가 더 크잖아요. 지금 금리 조정이.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이게 지금 좀 조정 금리를 좀 떨어뜨리면 가상자산이나 주식 시장이 확 가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 대한 또 이런 심리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두 번째는 ETF가 많이 발행이 됐어요. 계속 엄청나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발행 상품들이 지금 정산하는 매물이 엄청 많았어요. 매도 매물이 청산한다고? 그러니까, 조정하고 가는 거죠. 팔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매물이 있었고. 고래가 좀 청산을 했다는 소리. 맞아요. 이익 실현이죠. 이익 실현.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홀더들이 있잖아요. 길게 가는 장기 홀더들이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올해만 한 7천만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의 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돈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엄청 벌었다고 보면 맞는데 지금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가는 거죠. 결국 떨어지면 더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 3가지 요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요. ETF 금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 기억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401k 퇴직연금, 국민연금도 하게 해라. 그것도 하게 해라. 뭐 살 수 있게 해라. 살 수 있게 해라 했던 게 8월이었던 거. 맞아 8월이에요. 그럼 그 돈들도 좀 들어오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ETF는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요즘에 또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런 쪽이 제일 빨리 가는데 기관들이 월가애들이 빨리 가는데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이슈는 또 뭐냐면 우리가 RWA라고 해가지고 Real World Asset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다 토큰화하는 거예요. 근데 실물 자산은 게 부동산도 포함하고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는 거 ABS 개념이라 보면 돼요. ABS 자산유동화 개념인데 그게 토큰 쪽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RWA예요. 토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Real World Asset.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ABS가 있으면 토큰 시장에서는 RWA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부동산이나 이런 권한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가장 성공하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법정 화폐에다 배경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지금 주식을 토큰화해요. 주식을. 예를 들면 테슬라, 예를 들면 엔비디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직접 사면 되지 굳이 뭐 토큰화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외환 관리를 받으면 못 들어가요. 한국은 지금 미국 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냥 토큰화하면은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은 미국 그 주식시장 가격을 패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토큰화되고 그다음에 국채가 토큰화돼요. 머니마켓 펀드 있죠. MF 그거 지금 블랙록이 다 토큰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TMF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큰이거든요, T가. 그래서 이런 미국에 있는 규제 내에 있는 자산들이 다 토큰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이 토큰화가 되면은 이게 안정된 또 토큰화된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트코인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자산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통 규제 내 금융시장이 토큰화되는 과정에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자금이 ETF로 들어오고 RWA로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요게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회복할 만한 그 시점이나 모멘텀도 이렇게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제너럴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1월 효과. 제너럴 이펙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월에 시장에 좀 저평가되는 이런 게 우리가 어노말리라고 하는데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연말이 되면 조정을 한 번씩 하고 가요. 이 펀드들이 조정을 하면서 세금 낼 건 내고 이러면 청산하면서 또 다시 또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 1월 여기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 보고 이때는 저의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렇게 보십니다. 요거 뭐 아마 우리 작가가 보낸 질문지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에이펙에서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그 두 정상이 만들어낸 합의를 갖다가 뭐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하나는 그 펜타닐 있죠. 펜타닐. 예, 그거 중국이 원료를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 공급을 해서 걔네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출을 좀 자제해라. 중국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서로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한 거잖아요. 원래 20% 페널티 때렸다가 10%로 내려준 거죠. 관세 20%를 10%로. 네, 그래서 지금 원래 57%였는데 지금 47%대로 왔고. 그다음에 틱톡. 네, 틱톡이 지금 뭐 미국 기업이 대수주로 의결권 가져가야 된대서 중국이 뭐 20% 안 넘는 걸로. 그리고 주로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심 핵심인데 데이터가 있잖아요. 안에 데이터는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쪽에 매도하는 걸로 해서 그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는 중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이 기술은 절대 줄 수 없으니까 얘네 스스로 이 틱톡을 데이터는 가져가는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해라 플랫폼을.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틱톡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쪽에서는 좀 안 나왔는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이 있죠. 중국이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도 지금 히토류 합의는 1년간 규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뒷뜻은 뭐냐면 만약에 얘네 계속 중국 기업들을 엔티리스트에 올리고 계속 때리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칩이나 이런 데 수출 제한을 하면 지금 1년을 히토류 수출 그 중국이 발의했던 61호 문건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걸로 합의는 봤는데 얘네가 만약에 계속 중국 기업에 대해서 때리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 뭐 똑같이 또 히토류 다시 수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기술을 주고 히토류는 또 푸는 걸로 뭐 그런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항만 이용료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없애고 뭐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콩을 한 2,500만 톤 정도 올해는 한 1,200만 톤.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매년 뭐 사는 그 대두가 한 1억 톤이 넘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뭐 브라질 이런 다른 나라 거 대체적으로 사왔는데 미국 거 2,500만 톤 사주면 미국의 수출량이 한 50%를 중국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표권이 많은 농민들 트럼프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또 합의받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월에 좀 만나서 좀 더 그동안 이해 사항도 보고 말이 되게 이행하고 있냐 아니면 또 더 상의해가면서 하자는 거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런 G2 정상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표면이라 본다면은 항상 그 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번에 어떤 이면의 합의나 어떤 약속 내지는 뭐 그게 있었나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특별히 잡히는 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인가 싶긴 한데 원장님 보시기에 4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까 기사 하나 보니까 10월달에 중국의 대미 선적이 한 25% 줄었다고 하는 그 CNBC 기사는 봤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더 괴롭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중국산 써야 되는 미국 입장이 괴롭습니까? 중국에다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 중국 입장이 괴롭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괴로운데요. 서로 괴롭죠. 근데 누가 더 굳이 누가 더 괴롭? 미국이 더 괴롭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먹고 사는 문제고요. 중국은 미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천천히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2G 폰과 5G 폰을 이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5G 폰 관련된 거고 네. 계속 2G 폰을 쓰면 돼요. 근데 미국은 의식 주행을 중국이 수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안 하면 미국의 의식 주행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죠. 바로 생활의 질이 확 줄어들어 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압력이 훨씬 커지죠. 예. 왜냐면 지금 그채도 지금 금리가 아직도 2%로 못 돌아왔는데 예. 결국 지금 실업률 데이터라든가 뭔가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조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특히 농민들. 왜냐면 이게 민주당은 농민들에 대해 신경 전혀 안 써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농민들이 표를 안고 한 1,200만 표 넘거든요. 그 표를 안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표가 엄청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미국 주로 수출 구조가 농업에서 대두예요. 브라질하고 좀 겹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대두는 대체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준 나라인데 대체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를 지금 그래서 계속 대두를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이 안 사주면 농민들은 생활이 끝나요. 예.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로 괴로운데 예. 서로 힘든데 예. 그 2G, 5G 말씀은 다가오네. 네. 그러니 지난번 딥식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AI 관련 인재들 고액 연봉으로 해서 서로 스카우트하고 뭐 투자하고 난리인데 그 정도 비용이 아닌데도 비스무리하게는 했단 말이죠. 그러니 꼭 엔비디아 칩을 안 쓰더라도 조금 뭐 성능이 조금 느리면 느린 대로 천천히 하면 할 수는 있다 이거네. 당연하죠. 그게 중국이 이번에 명령 내렸잖아요. 엔비디아 쓰지 말라고. 엔비디아 쓰지 말라고. 예, GPU 쓰지 말라고. 근데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하는 큰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젠슨황이 요즘에 AI 관련해서 중국이 뭐 앞으로 더 앞선다 이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되게 놀라운 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젠슨황 입장에서 맞는 말인 게 지금 젠슨황 하고 있는 엔비디아 매출 구조를 보면 너무 큰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 내 큰 기업에. 미국이 이게 예를 들면 오픈 AI가 하는 그 챗GPT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쓰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천문학적으로 쌓여요. 데이터 뭐 이런 단위로 가버리면 그 데이터 비용 포함해서 그 업그레이드 비용, 기술 이런 비용 이런 게 1년에 65억 달러 넘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방대한 시장에 받쳐 안 주면 그 투자를 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한 민간 기업이 개인 기업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 장기간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천문학적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냐? 자기네 영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우리 인류한테 미래를 파는 애들이잖아요. 스토리를 파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천문학적 R&D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액세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팔아요? 0에서 1을 해가지고 1에서 N개는 중국이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액세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계속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중국에서 한 20% 시장했거든요. 그래서 젠슨황이 이제는 중국 시장 성장을 반영하지 말라 이러잖아. 자기네 재무제표에. 근데 이게 길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게 AI는 모두 이런 AI 기업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 시장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 투자를 계속 해갈 수 있냐. 이게 데이터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는데 그러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중국은 이미 다 결심했어요. 미국 거 안 쓰는 걸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가더라도 완전히 국산화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이제 안 써요. 장비도 이제 EUV도 조금 DUV를 막 몇 번 겹쳐가지고 하면 돼요. EUV 없어도
지금 장비가 더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이게 전문학적으로 AI 기업하면 파이낸싱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통하면 액세스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가정했을 때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을 GPU로 우선으로 공급하겠다. 뭐 어째 블레 어찌인데 그 걔네들 안 공급하면 걔네들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떨어진 20% 시장을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야 그게 자기네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관계 기업이 구조 보면 오라클하고 그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챗GPT, 오픈AI 너무 의존도가 높아. 얘네들 누가 한 명이 삐걱하면은 엔비디아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GPU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냈어. 중국은 항상 가성비로 최고인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만약에 1대1로 국가들, 뭐 저기 동남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이런 나라에 만약 중국 거를 다 써버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젠슨 황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결국 국산화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저 시장은 잃게 됐고 중국은 전 세계 50%를 하는데 중국의 1등은 세계 1등이 될 거니까 자기네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쨌든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도 나온 거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5년 동안 2030년까지 이제는 모든 이 영리에서 1위 기술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제 무조건 돌파란 표현을 써요.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은 무조건 국산화에 첨단 기술에서 전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싸울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나라 다 기술 첨단 국가가 됐어요. 두 나라 다. 두 나라 다 결과적으로. 근데 중국은 구소련하고 또 달라요. 왜? 중국은 14억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게 잘 사는 사람들 한 2억 명이 돼요. 그 나머지 12억을 빼더라도 2억 명이 잘 사는 인구가 있어요. 중국 내에 이런 5G 수요자들이 미래형 수요해서 그 자체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R&D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액세스이 되니까. 이거 누가 받쳐주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관세 문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는 뭐 정리도 안 됩니다. 뭐 우방 적대국 할 것도 없이 막 때린 데다가 관세율도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이제 이제 애널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뭐 대충 몇 프로 되겠지 하고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15%인지 25%인지도 모르겠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현대차가 지금 몇 프로 관세 물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 아직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이 관세가 이게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 명령만으로 이렇게 한 거는 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걷어들인 관세 뭐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하면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골치 아픈데.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 자유와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사회주의 국가 포함해서 뭐 그런 생각 갖고 되게 동경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막 분열되게 생겼는데 이번에 뉴욕 무슬람 막 시장이 나오고. 근데 이게 국제경제비상법이잖아. IPA라는 게. 그게 사실 국가 비상 상태에 쓰는 어떤 정책법 근거법이었는데 그게 관세가 없어요. 관세는 무조건 의회 권한이에요. 근데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서 그걸 발동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엑셀 들고 나와 관세를 때려버린 게 이게 합리적이냐 한데 이번에 11월 5일에 나온 거 보면 보수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법원이 잘못된 거다. 좀 이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판결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트럼프 손을 들어줘도 혼란이고 안 들어줘도 혼란이고 결론은 혼란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쟁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게 대법원의 보수 공화당 쪽 좀 성향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느 대통령마다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해 버리면 행정부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요. 의회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용인해 주면 어느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이 IAPA를 근거로 가지고 이렇게 제멋대로 해버리면 이거는 의회와 행정부의 이게 권한이 어디다 두냐는데 관세나 세금은 무조건 의회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 없이 한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이 이렇게 커도 되냐. 여기에 대한 컨선이 엄청 큰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화당 쪽의 사람들도 좀 이게 회의적으로 보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분위기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떤 문제 게임 오케이 게임 트럼프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못됐다고 나왔다 칩시다. 불리하게. 그러면 그동안 받은 걸 환급해 주는 것조차도 엄청 복잡한 작업이고 오랜 시간을 흘러가고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중국하고 마주 앉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네 의회에서도 네가 한 게 잘못됐다고 말한다. 이런 빌미를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캐나다 포함해서 멕시코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뭐 무역법 122조라든가 301조라든가 뭐 232조라든가 안보 관련 이런 철강, 알루미늄 법안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못 때리게? 그럼 나는 이런 법안으로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국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완전 국가별로 뭐 그 사람들 그만한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황당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더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품목별 관세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더 촘촘하게 대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하나씩.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미국도 난리 나고 다른 나라도 난리 나고.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 어쨌든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유일하게 장점은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미국은 양심이 남아있는 나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그래도 좀 패권 국가로서 말이 되는 나라였는데 그래도 조금 살아는 있구나. 상권 분립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조금 신뢰는 조금 회복은 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미래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열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혼란이 플러스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안 원장님이 이제 굳이 이제 제가 트집을 잡자면은 문제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뭐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다 내지는 합법 괜찮다 하는 거나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는 거나 양쪽 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고 혼란은 오는데 쟤는 지금 가뜩이나 뉴욕시장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무슨 뭐 뉴저지 주지사들까지 이게 저도 최초로 이렇게 완전히 그거 하니까 내년 중간 선거에 이제 약간 그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으로는 표심을 얻는데 실패한다는 걸 일단 확인했어요. 공화당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분이 또 조연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또 뭔가를 또 끄집어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를 막 이러잖아요. 지금 또 다시 끌어들이려고. 이 사람 진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죠? 이러다 조만간에 뭐 베네수엘라에서 뭐가 시작했다, 마두로가 우회됐다 소리도 조만간에 들릴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파장되는 다음 어떤 그게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에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가 지금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정말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지털 자산의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AI 시대에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 늘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은 좀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번에 비트코인 뭐 비트포 포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 액트 포함해서 이런 거 보면은 흐름에 좀 더 맞게 하는 면이 있어요. 시대에서 흐름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기초통화의 달러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탄력을 받고 확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훨씬 개인적 입장에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좀 한 4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조짐이 너무 안 좋은데 극좌와 극우가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민주당도 극좌 쪽으로 가버렸고 그래요? 지금 보수당은 극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이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두 상원하원 다 장악해버리려면 트럼프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상이 다시 트럼프 여기에 맞춰서 셋업이 됐는데 근데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 잘 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사람도 안 보이고 뭘 하겠다는 절대감이 없어요 요새.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그리는 미래 뭐 10년, 20년 미국은 어떤 건지 잘 안 보이는데 트럼프는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그 중국 시진핑이 입장에서도 시진핑 바이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G20에서 그냥 만나 얘기 나눴지 한 번도 유일하게 바이든도 유일하게 중국을 안 간 대통령인데 중국 보기에는 바이든하고 대화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해봤자 뭐 할 게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1대1로 하니까 협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는 주고받기 하면 된다고 오히려 트럼프를 더 대화 상대로는 더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트럼프는 그려지거든요.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하는 게 맞거든요. 제조업이 이제 회귀를 안 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의 위치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지금 ETF 막 하고 스테이블 코인 먼저 이런 건 정말 시대에서 그러면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탄력을 받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힘을 못 쓴다 이러면 자산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지금 또 다른 충격이 오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코코 샤넬님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 우리 중앙일보에서 또 폴리티코 기사를 갖다가 또 인용 보도했나 본데 그 뭐 필리버스터 무력화 요구를 갖다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벌써 이미 임기 시작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권력 누수의 신호탄이라 해석한다. 이게 이제 폴리티코 같으면 그래도 워싱턴에서는 정치 매체 중에 그래도 쳐주는 데인데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오네. 벌써 나오죠. 아유, 1년도 안 됐는데. 아유, 근데 원장님 모시고 지금 바로 또 보내드려야 돼서 아쉬운데 그래도 1, 2분만. 벌써 그렇게 됐어요? 1, 2분만. 오늘 또 3부까지 있어가. 지금 중국 경기 괜찮습니까? 중국은 지금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 잘 안 되고 PPI도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그냥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뭐 4천 우리 코스피로 같으면은 순식간에 뭐 4,200까지 왔다가 이제 뭐 4,000이라는 레벨을 갖다가 무슨 뭐 집 현관문 드나들듯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도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얼추. 근데 저는 재미있는 게 한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정말 비슷하고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국가 주석 대통령 중국 시진 주석 정말 비슷하고요. 의지가 5천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대안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얘네 또 예산이 또 뭐 대폭 증가하고 시장의 상승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유동성이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이것도 물리법칙이라니까요. 힘이 다시 얻어간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얼추 그러면 좀 더 밀리면 사도 된다. 근데 잘 사야 되겠죠. 잘 사야 된다 이런 말은 뭐 하나만 한 소리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길게 잡아서 한번 찬차히 좀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급하게 진행한 느낌이 있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